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굿모닝 에잇의 정성일입니다. 일단 헝다그룹의 이슈는 다소나마 진정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헝다그룹에 주목하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FOMC 회의 결과가 다소 완화적이었다는 평가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사흘간의 휴장을 끝내고 시작하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증시는 마치 과속 방지턱에 걸린 것 같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국내 증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인데요. 올해 안에는 주가가 전 고점을 뚫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연말경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파산설에 휩싸였던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유동성 위기 극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첫 관문인 오늘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급락 출발한 중국 증시는 이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제기될 전망입니다. 신용평가사인 S&P는 중국 정부가 부채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보내는 경고 차원에서 헝다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헝다에 대한 중국 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총액의 0.3% 수준이어서 헝다가 파산을 해도 금융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마는 바로 친환경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책 지원이 기대되고 각종 규제 우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인데 이 테마가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친환경 사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은 건설주도 친환경 테마에 올라타는 분위기입니다. 수소와 풍력 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친환경 신사업이 구체화된 종목을 중심으로 건설주에 주어지는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신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된 종목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과 코론글로벌, DLENC는 수소 이슈에 밀접해 있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를 꼽히는 제약 바이오주가 위드 코로나 도입 이후에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신 수급이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추가 발생 시 재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는 특히 진단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높은 국가 위주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 등의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개발 국가로의 진단 키트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플랫폼 규제 압박에 주가가 출렁거리자 네이버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와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규제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네이버 구성원들의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에서 14일 네이버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252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시점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촉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며 네이버는 최근 카카오가 논란이 됐었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이슈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 도입 첫 해의 마지막 요금 기준을 발표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료비 상승이 맞물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한껏 가파르게 오른 추석 물가는 요금 인상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료가 오르면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 요금을 오늘 오전에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연료비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기 요금을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연료비에 시차를 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를 비롯해 실제 전력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LNG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하게 늘어난 투자비도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 4조 원 상당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창호지점의 황지원 P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지원 PB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헝다그룹의 이슈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최근 헝다그룹 이슈에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분들이 많았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추석 연휴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사실에 안도감을 주시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헝다그룹 이슈 우려 완화로 미국 3대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10월이 다가오는데 항상 양도세 이슈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지난주에 이어 정유 관련주를 한 번 더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정유주의 매력 포인트, 첫 번째는 피크아웃 논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산업과 기업이 잘 돌아갈까라는 생각과 여행 제한 등의 이유로 유가는 하락 이후 이전 가격으로 극적인 반등이 이어지지 못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보다 더딘 모습을 보여왔고 수혜를 받지 못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정제 마진이 살아났고, 정제 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 운송 비용 등을 뺀 값인데 결국 매출 원가를 뺀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100% 수준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더딘 편입니다. 원유 재고는 줄고 있고 겨울철이 다가오며 등유, 경유 가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S오일, 금호석유, 흥구석유, 한국석유, 대한유화 등이 있고, 저번 주에 S오일을 언급드렸으니 오늘은 금호석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수급이 타이트한 품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됩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1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해 배당 확대를 약속했으며 배당 성향을 20%에서 25% 상향한다는 내용을 추정으로 주당 배당금 10,000원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주력 제품인 합성 고무랍세와 ESG 경영에도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으니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10월 달에 양도세 이슈로 이제 국내장이 항상 불안했던 이슈가 있으니 현금 비중을 조금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황지원 PB였습니다. 정제 마진이 회복되고 있는 정유 업종을 분석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금호석유화학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과 특징주 알아보는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혁 캐스터.
네, 굿모닝 바이앤셀 전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 종목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일단 금요일 하루 2,500억 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 담은 외국인이고요. SK하이닉스도 1,300억 원대로 매수 2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특히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지난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위의 삼성전자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3위가 HMM이었고 4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SK바사는 외국인의 러브콜을 6일째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반대로 5거래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지난주 주가가 30% 넘게 치솟으면서 급등했는데요. 지난주 전체 거래일, 즉 5거래일 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 2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 고객사들의 캐파가 확대되면서 CIS 역시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네이처셀이 이름 올렸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 동진세미캠이 4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 5위 안에 배치를 했고요. 지난주 통틀어도 주가가 20%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BNC 안트로퀴노놀의 FDA 승인 여부를 두고 주가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 24%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지난주 금요일이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1,866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다 받아간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또 모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도 함께 출회세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LG 계열사인 LG화학과 LG전자가 2위와 3위에 이름 올렸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GM의 볼트 EV 생산에 다시 착수를 합니다. 다음 달부터 배터리 교체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4위에는 SK텔레콤이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내내 매수하다가 외국인들 금요일 하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물량이 한꺼번에 340억 원 넘게 나오면서 매도 금액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기관이 6일 내내 매도를 하면서 지난주 내내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2, 3주 동안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지난주는 조정을 받았는데 4위의 HLB 생명과학도 주가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위 에코프로, 3위의 게임주인 네오위즈,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 에도 매도세가 잡혔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1위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금요일 신규 상장한 신규 입성주인데요.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탑5 1위에 올려놨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1,400억 원 이상 담는 흐름 보여줬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85%가량 높은 시초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삼성전자보다도 높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요. 시가총액도 10조 원 가까이 육박하면서 종가가 끝나면서 조선주 가운데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2위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4년에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7에 전기차 배터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최근 국제 유가도 고공행진,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가격 수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래로 크래프톤에도 여전한 사랑을 보여줬고요. 대한항공과 LG이노텍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외국인과 함께 샀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3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 SK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이 지연될 것이라는 루머성 이슈 때문에 지난주 주가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57억 원가량을 한 주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 담았는데요. 수급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기관이 지난주 5거래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13거래일째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매도 동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봅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고 이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위 차지했습니다. 3위에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지난주 10% 넘게 빠졌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모 회사인 만큼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주가 약세는 보시다시피 기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4위는 카카오였습니다. 지난주에 기관이 1,1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외국인은 3,4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또 같은 규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는 매도 5위 목록에서 현재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카카오에 대해서도 예전 같은 폭탄급 매도는 많이 줄어드는 양상이네요.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매도 5위에 이름 올렸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난주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 LNF였습니다. 금요일에는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의 랭크가 됐네요. 금액은 1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쿠키런 킹덤의 흥행으로 주가가 4주 연속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76%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주 공동 순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아래로 같은 게임주인 위메이드, 여행 관련주 노랑풍선, 마지막으로 상하 프론테크에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네, 일단 해외 증시는 헝다그로 충격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오래된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하면은 사실은 EPC 업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석유 화학 관련된 그런 공장을 짓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주로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주가는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 봤을 때는 1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에 있으니까 회사가 거의 지금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큰 회사이긴 하지만 그동안 좀 석유화학 사업이 워낙 또 안 좋았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일들이 겹치면서 회사는 조금 다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제 탄소 제로 관련된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모든 정부들의 핵심 과제가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고 숙제들을 각 정부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건데, 결국엔 이제 그걸 위해서는 수소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남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돼서 생산했던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전기들을 모아서 수소로 전환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로 바꿔 쓰는 그런 과정들을 좀 밟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쓸 때 우리나라 같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은 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를 이제 보관하고 운반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도안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암모니아에 다시 수소를 수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암모니아와 관련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암모니아 관련돼서 해외 주요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더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100% 친환경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탄소 포집이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결국에는 고체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땅속에 다시 묻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 포집 관련돼서 이런 공장들을 짓거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결국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존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뭐 에너지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EPC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보이는 그런 석유화학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EPC 업체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친환경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지금 6월 달에도 한번 주가가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는 한번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2,000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24,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공략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건희 차장님, 오늘 우리 증시 긴 이제 연휴를 끝내고 돌아왔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 사이에 뭐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난히 해결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 문제라든지 또 이제 미국발 FOMC 관련된 뭐 이슈도 이제 소멸이 됐는데, 여전히 FOMC 관련돼서도 뭐 내용은 그닥 그렇게 바뀐 내용이 없고 기존 기조대로 가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어차피 예측대로 11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조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테이퍼링이 미뤄져도 시장에는 악재가 될 거고 땡겨져도 악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상대로 가는 게 오히려 이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제 보면 이제 이틀 동안 안 좋았다가 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은 이제 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 가장 좀 뭐 골디락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여러 그 이벤트들이 해소되고 나서 열리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뭐 큰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뭐 하락할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꾸준하게 뭐 지수가 뭐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지수는 이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은 예상 가능한 상황을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신 소장의 시그널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좀 이제 그 바뀌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의료진들이나 정부에서 판단하는 일이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좀 보는 거죠, 저희는. 영국에서 16세 이상 국민 80%가 백신 2차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7월 19일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이죠. 자유의 날을 선포했고요.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EU에서 승인된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적용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들었지만 지금 뭐 코리안 더비라고 곧 열리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 거기 보시면은 아무도 안 쓰고 있거든요. 영국 축구 보시면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죠.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제 백신 치료제에 굉장히 몰입이 되었던, 과몰입이 돼서 왜 그랬냐면 백신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진이 다 글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화두는 뭐였냐면 암 정복이었잖아요. 우리 제약바이오 그 회사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무슨 면역항암제, 그다음 4세 항암제인 대사항암제, 아니면 면역항암제 적극적이었던 그 앞에 무슨 막 붙은 것들 있잖아요. 앞에
그런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화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다 가면서 연구 진도도 다 글로 갔고 그리고 학회가 다 중단했잖아요. 예. 학회들이 원래 1년에 굵직한 게 4-5개가 열리고 그 4-5개가 열리는 한 달 전쯤에 다 포스터나 초록이 공개되면서 그때부터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열리니까 아무리 온라인에서 뛰어난 게 발표가 돼도 그게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술 수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스킨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던가 뭐 컨퍼런스 룸에 잡아놓고 핑거푸드를 먹으면서 서로 명함 교환을 하면서 호텔방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이게 열린다? 그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끝까지 갈 동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끝까지 갈 동인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제 공익적 목적밖에 안 남는 거예요. 공익적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K-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적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지나버리니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세금으로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나오면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역사에 남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그걸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제약업종의 본업이라던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화두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시 학회가 열리면서 그 전에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쪽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왔다 지금 시점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이제 그룹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사실은 좀 정반대였던 것 네. 같습니다.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완전 피해주죠. 셀트리온 그룹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을까? 레키로나주를 만들었는데 왜 피해를 보나? 지금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레키로나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이자 그렇죠? 네. 신약이잖아요. 근데 레키로나주가 지금 실적이 2021년 2분기가 영업이익이 1,632억이 나왔는데 작년 2분기에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1,81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오히려 축소됐죠. 네.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레키로나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레키로나주는 그 치료제로서의 그 어떤 유럽이나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다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기대를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백신이 워낙에 화이자, 모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얀센부터 시작해서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다 나왔지만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고 처음 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이제 변이가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원래는 치료제 백신은 궁합을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독감을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에 만약에 걸렸다. 돌파 감염이 나오던 아니면 독감 백신을 안 맞아서 걸리던 겨울철 되기 전에 많잖아요. 이제 영유아나 뭐 이런 노년층은 무료고 사가도 이제 무료 되잖아요. 3가에서 4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걸린다. 그럼 타미플루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죠? 독감에 대해서 마스크 쓰라고 하나요? 물론 예방으로 마스크 쓰라고 하죠. 강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독감은 치료제 백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코로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레키로나주를 비롯해서 뭐 이런 치료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궁합을 맞추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화이자, 모더나가 이거 이 상황을 끝내지 못하니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이다. 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주가 큰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큰 역할을 못해서 그 주주 게시판에도 그때 올라왔잖아요. 주주 게시판인가 어딘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물어본 거죠. 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는 이건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사실 공익적 가치의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열심히 할 거다. 지금 이제 차차 해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네. 레키로나주를 열심히 왜 안 하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레키로나주에 너무 그 핀트가 맞춰져서 그게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셀트리온의 미래에는 기업 가치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주가에는 그게 악영향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핀트가 레키로나주에 맞춰준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레키로나주에 맞춰지지 않았다면 후속타가 셀트리온은 매년 하나씩
시밀러들이 출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시대에 워낙에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업체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이제 그 시가총액이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논리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인을 레키로나 주고 할 줄 알았더니 못했으니까 그 실망감이 오히려 네.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이게. 네.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되고 뭐 치료제 쪽이 약간 핀트가 넘어가갖고 다시 원래 본업인 아까 제가 항암제를 얘기했지만 셀티론의 주력은 시밀러이기 때문에 시밀러 쪽으로 다시 온다면 오히려 그 눌렸던 부분 튀어 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모멘텀을 얘기 드리자면 유플라이마가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입니다. 2019년 에브비의 휴미라죠. 에브비의 휴미라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머크의 키트루다가 2등입니다. 근데 예. 휴미라가 키트루다의 2배가 팔렸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휴미라예요. 근데 그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가 유플라이마죠. 지금 뭐 렘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그리고 뭐 그 허주마 이 3대 그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시밀러의 3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물론 이게 항상 유럽이 조금 더 유하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미국 시장은 허주마나 이런 것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갖고 아직 미미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잖아요. 오리지널이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 제일 먼저 바이오 시밀러를 내놔서 그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썼는데 그게 먹혀서 지금 이 3대장을 구축했는데 이제 4대장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게 출범을 하는 거죠. 출범을 네. 했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 나오는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약인 휴미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아까 전에 2019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2020년에도 1위예요. 휴미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의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지금 3분기에 그러니까 2월 달에 먼저 허가가 됐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이게 휴미라가 보유한 적응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유플라이마가 적응증에 대해서 모두 판매 허가를 획득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휴미라에 그 대적할 수가 있겠죠. 휴미라보다 싸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그리고 8월 달에 독일 런칭을 시작했어요. 보통 그 셀티론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 허가 획득을 할 때 독일이나 영국 먼저 선진국을 먼저 그 허가를 받거든요. 예. 독일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달 기점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좀 더 활발해지고 이러면 더 허가 지역에 빨리 늘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렘시마 SC 이거죠. 렘시마 IV의 제형을 변경시킨 SC 제형. 이게 편의성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IV는 정맥 주사라서 간호사한테 가서 병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길 꺼려하니까 집안에서 맞을 수가 있는 이 피하 제형인 SC 제형. 이게 성장성이 부각되겠죠,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얘는 유럽 허가를 받았고요. 2020년 7월 달에 성인 대상으로 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판매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20년 9월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국, 독일을 기점으로 판매 시작했어요.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렘시마 SC 판매 시작했고요. 2021년 1분기에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늘렸죠. 그리고 북미 지역, 항상 이 순서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케팅하는 게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서 하는 거고요. 예. 북미 지역에 2021년 1월 달에 캐나다 허가를 받았고 6월 달부터 판매 시작됐고요. 이 미국 3상 임상 및 허가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판매 지역이 이미 다 늘어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렘시마 SC가 또 이게 지금 올라오겠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올라오겠고, 그리고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바이오 시밀러 지금 대기 중인 것만 해도 5개입니다. 지금 임상 3상이요. 예. 물론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도, 그렇죠? 물론 신약이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도 임상 3상이라는 단계는 끄트머리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죠. 결장 직장암 치료제 CTP16 이거는 아바스틴의 바이오 시밀러고요.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CTP39 이건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예요. 예. 골다공증 치료제 CTP41 이거는 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고요. 당뇨병성 황방부종 치료제 CTP42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CTP43 이건 스탈라라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것들 보시면 아바스틴,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전부 블록버스터급이에요.
블록버스터급. 블록버스터급 약이 죄다 특허 만료 기간이 지금 다다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 나오기 힘들다는 게 10년, 15년 전에 나온 신약이 지금 다 특허 만료가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개발된 신약은 없어요. 신약 개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나왔던 신약들은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최근에 개발된 신약은 없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이 바이오 시밀러 유사한 약을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신약은 없죠. 근데 이미 특허가 만료돼서 바이오 시밀러 얘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출시 준비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램시마 SC처럼 이런 것들 제형 변형한 거는 바이오 베터로 허가를 받아. 바이오 베터.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싼 약값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오 베터는 거의 신약급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리지널 약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램시마 SC라는 게 성공을 거두면 뒤에 들어오는 바이오 시밀러도 결국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경구용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IV 제형으로 맞던 거를 SC 제형이나 경구용으로 막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걸 먼저 바꾸면 그걸 바이오 베터라고 인정을 받아요. 바이오보다 더 낫다 해서 베러예요. 그래서 더 나은 거를 인정을 받을 이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모멘텀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레키로나주가 방해를 한 거예요. 이거는 레키로나주가. 저는 레키로나주 별로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좋은데 레키로나주 안 돼도 상관없어요. 셀트리온은 원래 모멘텀이 많은 회사고 원래 이게 포텐셜이 너무 큰 회사였는데 이 레키로나주로 오히려 핀트가 맞춰지는 바람에 레키로나주 안 되네? 그래서 2분기에 피해를 봤어요. 오히려 코로나19 때. 그러니까 피해본 거 제대로 돌려받아야죠. 지금. 그래서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 이게 쌍두마차고 임상 3상 진행 중인 바이오 시밀러 이거 적어도 1년에 한 개는 나올 거든. 한 개는 나올 거예요. 한 개씩은.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기 중이에요. 그럼 이게 3대장이라고 불리웠던 램시마, 허주마, 그리고 트룩시마 여기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대장, 5대장, 6대장, 7대장, 8대장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막 7대장, 8대장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바이오 시밀러가. 그럼 이제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얘는 신약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네. 그리고 일본의 다케다라는 회사를 인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셀트리온은 뭘 하고 있죠 지금? 바이오 시밀러 원래 처음에 뭘로 시작했나요?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던 그 회사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대규모 네. 생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바이오 시밀러 뭐 3대장, 4대장, 5대장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제약회사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종합제약회사로 발돋움했을 때의 가치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 3대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은 몇 년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레키로나주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키로나주 왜 열심히 안 팔아요? 레키로나주는 왜 우리나라한테 신약을 받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저렇게 홀대를 받죠? 우리 이거 미국, 유럽으로 나가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K 치료제에 대해서 홀대하시니까 그런 볼멘 소리들이 오히려 이 주가에 눌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 지금 굉장히 볼멘 소리가 그거 해봤자 안 먹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먹히니까 어차피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싸게 살 기회를 줬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예. 본격적인 이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이제 8년 만에 인상을 했는데요. 1kW당 3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1kW당 3원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은 또 하반기 하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도 아무래도 좀 주가 상승에 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레키로나주를 공익적 가치로 그러니까 원래 서정진 회장이 그 전에 있을 때부터 네. 그 얘기를 했던 것부터가 거기서 약간 캐치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예. 왜냐면 이거를 선제적으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 이유가 물론 레키로나주가 나와가지고 정말 단 한 번의 게임 체인저로서 백신이 못하는 부분을 싹 다 해가지고 싹 다 치료해서 이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거 그것도 목적이었겠죠. 네. 하지만 제일 큰 목적은 처음에 뭐였냐면 처음에 공익적 가치로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서정희 회장님 마지막에 그 정점을 찍고 나가셨어요. 나가셨고 이 그 후계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그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회사로 탄생하는 거 그거에 어떤 커다란 주춧돌을 놓고 나가셨잖아요. 예.
나가셔서 뭐 다른 이제 새로운 인생을 제2막을 하신다고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던져두고 나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이 본업에 중점을 했을 때 본업에 중심을 했을 때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본업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였는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만든다고 딱 그 어떤 약간 옷 끝에 걸려가지고 올랐던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위드 코로나 오고 코로나19 종식되면은 그 모멘텀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주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볼 수 있는 본업 덩어리가 너무 큰 이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싹 다 지워진 다음에 딱 돌아서고 딱 봤더니 너무 큰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 합병 이슈가 있네? 그럼 그 합병 이슈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신기루 같이 싹 다 지워지고 그 있잖아 막 흙을 지우면 갑자기 글씨가 나와. 그런 거 같잖아요. 예. 흙을 손가락으로 빡 팠더니 황금 글씨가 딱 나와. 그게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그 3사 합병 이슈가 그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겠죠. 3사 합병 이슈가 딱 던져졌을 때 뭔가 탄력을 더 주는 이슈가 되겠죠. 그게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유플라이마나 렘시마 SC 이게 3분기부터 유럽, 북미의 막 그 판매 국가를 넓히거나 출시가 돼가지고 막 실적을 올리잖아요. 그 긴가민가한 순간에 3사 합병 이슈가 딱 던져지는 순간 그 파괴력이 탄력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2017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런 모습이 아마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규칙이 지금 생겼거든요. 규칙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35만 원 가겠죠. 네. 그런 예. 모습을 기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몇 년 만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0개월 선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네. 물론 NC소프트처럼 그 만약에 유저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거기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지금 너무 유사하죠. 자, 여기까지 진짜 유사하죠. 네. NC소프트가 10개월 선을 깬 다음에 다시 반등을 살짝 줬을 때 10개월 선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무너졌죠. 여기서 네. 자, 지금 셀트리온 보세요. 거의 지금 유사합니다. 20개월 선까지 갔는데 반등을 했는데 10개월 선이 지금 저항이 됐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셀트리온도 만약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거나 모멘텀이 없는 경우라면 이게 무너져서 여기서 시세가 박살이 나겠죠. 이게 지금 모습이 아주 네. 유사하잖아요, 지금. 자, 유사하네요. 근데 저는 네. 그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페이크를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키로나주라는 데에 핀트가 너무 맞춰지고 왜냐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면 언론이 전부 코로나19로 도배가 되고 코로나19로 제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니 예. 너무 간절하고 레키로나주가 나왔으니 셀트리온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완전 킬러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 인상. 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들 수밖에 예. 없는데 그게 너무 그쪽으로 완전 매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재미를 못 본 게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재미를 못 봐서 주가의 기술적 흐름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3, 4분기 때 가면 이 커다란 것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3, 4 합병 이슈가 여기서 도와주게 되면 이 10개월 선을 돌파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2017년과 2020년. 그래서 저는 20개월 선에서 지금 이 비비고 있는 이 가운데서는 20개월 선의 이 근처에서 강력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막 30만 원 넘어서 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셀트리온이 와 역시 바이오 시밀러의 최강자고 바이오 시밀러에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해서 종합제약회사로 가는 막 이러면서 막 장밋빛 전망 나오면서 막 목표가 막 50만 원, 60만 원 다시 올리는 그 순간이 온다. 그 순간에는 이미 30만 원, 40만 원 가 있죠. 그럼 그때 이제 막 20만 원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0만 원대는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다. 네. 물론 20만 원 초반이냐 20만 원 지금 중후반이냐 그게 갈릴 수 있지만 어쩌면 정확히 얘기하면 20만 원 중반 이상인데 네. 27만 원대는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3분기, 4분기와 내년 초를 베팅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환해서 이런 회사들 있죠. 제가 오늘 제약회사는 또 딴 데 얘기를 드리겠지만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지금 피해를 본 셀트리온하고 전통적인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전혀 안 하고 항암제 개발에만 몰두했던 그런 회사들 있죠. 지금 연말에 계속 학회가 있어요. 학회가 예정 중이고 9월 달, 11월, 12월. 그런 모멘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바이든 얘기해드릴게요. 화이자 찾아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이젠 항암제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피해를 봤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은 오늘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5명의 전문가 가운데 2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광북 WM센터 차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캠트로닉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장을 예상하며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장을 예상하고 2차 전지 및 철강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하나금융지주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을 예상하면서 한미글로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길이나 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만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표현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 주 초 월요일날 시장이 열렸다면 굉장히 또 좋지 못한 하락을 고스란히 조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휴장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악재에 조금은 이제 피한 그런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주초에 나왔었던 글로벌 악재가 화요일과 수요일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는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 또 원달러 환율이 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와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마감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패턴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강했던 전기차, 반도체 IT 쪽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또 얼마만큼 상승해 주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요 포인트로 환율의 움직임 주시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주는 SK이노베이션을 꼽아주셨네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글로벌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WTI 유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초유의 사태였죠.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던 WTI 유가가 다시 한번 이제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지금 또 배럴당 굉장히 또 높은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까지 수요가 계속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높은 가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원유 재고 감소에 대한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재고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상황이기에 우리나라로 좀 놓고 보면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S-Oil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대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유 쪽 하면 S-Oil이긴 한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가 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쪽, 정유 쪽, 화학 쪽 모두 지금 아우르는 SK이노베이션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유가 상승 수혜주 그리고 석유 화학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유 화학주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SK이노베이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차장을 연결해서 오늘 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어떤 섹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현재 시장의 주도주로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주도주긴 하지만은 워낙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지금 수급이 2차 전지 쪽 일부 주도 성장 쪽에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게 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그 정부 주도 그 VTX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싶어서 주목해보는 섹터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무선 충전, 또 위드코나 관련주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에 관한 얘기들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포인트는 어쨌든 그 환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180원이 원달러 환율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게 매를 맞고 시작할 텐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8월 19일 날 나스닥이 갭상승 3번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다 지난 연휴 때 다 메꾸고 나서 반등 나왔고 이게 지난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요거 갭 지난 9월 17일과 9월 18일 사이 갭 떨어진 부분까지는 좀 메꾸는 반등세는 좀 나온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이제 시장 개파락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굳이 뭐 이렇게 매도한다기보다 차분히 가져가시면서 지켜보시고요. 오늘 10시 이후에 중국장, 중국 홍콩장 시작하는 거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무선 충전, 위드 코로나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환율의 움직임 역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로는 캠트로닉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에 관심을 둬야 할까요? 네, 동사간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이제 전자부품이라든가 무선 충전, 자율주행 그리고 세 가지를 합친 전자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케미컬과 디스플레이를 합친 화학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전자부품이라든가 이런
무선 충전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하반기가 좀 실적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무선 충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성승이라는 측면 그리고 전자부품 쪽에서는 삼성전자에서 그 QLED 출하량이 지금 많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주도로 그 VTX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그 정부에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4까지 지금 구축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 모든 장비들을 다 개발을 한 상태고요. 차량 통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주요 지자체 국제과제들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동사가 대표주라고 가장 탑픽이라고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라든가 화학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OLED 채택 비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수혜가 될 것이고요. 화학 쪽에서도 한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1분기, 2분기 실적 괜찮았고 3분기, 4분기 꾸준히 실적 좀 좋을 거라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2월달 고점을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PR이 12배 수준이니까 자율주행 관련 지원 PR이 20배 정도 주게 되면은 충분히 타겟팅 한 37,000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25,000원 정도까지 늘려주게 되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를 관심주로 꼽으셨고 자율주행과 무선 충전의 대장주를 포인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이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4분이 남았는데요. 동시효과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 캐스터. 네, 예상치 교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2% 넘게 하락하면서 3,132선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4% 넘게 빠지면서 1,041선에서 거래를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국전력 측에서 4분기 전기요금을 1kW당 3원을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현재 장 전인데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한국전력은 25,000원 선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1.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8,4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랜만에 78,000원 선에서 이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전체 매출이 70조 원대를 이룰 것이다라는 현재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램의 현물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점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악재로 꼽히고 있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하락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10만 7,000원대 깨지면서 10만 6,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SDI가 현재 보합권 72만 5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을 제치고 이제 시가총액 한 계단 더 위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오늘 1.5% 넘게 상승하면서 71만 2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1% 넘게 빠지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입니다. 셀트리온인데 오늘 벌써부터 5% 넘는 상승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 코로나19 치료제가 품목 허가를 획득받았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미국 정부와 이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맺은 이 진단키트의 경우에는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이 진단키트인데요. 장 전부터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25% 넘는 급등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오늘 0.5% 넘게 빠지면서 83,600원대 거래 출발 집계되고 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오늘 카카오뱅크 크게 빠집니다. 2% 넘는 하락폭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는 보합권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크래프톤도 1% 넘는 하락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받쳐줍니다. 이 코스닥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헬스케어가 3% 넘는 상승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네요. 12만 2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시장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6%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2,800원대. 미국 정부와의 진단키트 이 공급 계약 소식에 더불어서 이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알아봤습니다. 네, 9월 23일 목요일장 모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WTI와 브렌트유 모두 다 2.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파란불로 거래를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93선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시장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넘게 빠집니다. 좀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3,123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 개장하자마자 현재 외국인의 이 매도가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6% 넘게 빠지면서 1,039선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현재 1,040선 깨지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 가운데서도 가장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빠집니다만 삼성전자 나홀로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빠집니다. 1% 넘게 낙폭 키우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과 관련된 이슈가 중국에서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우려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39만 8천 원대. 하지만 최근에 네이버가 낙폭을 키우는 동안 오히려 네이버 임원들은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매입 단가는 39만 원 선에서 41만 원대 사이였는데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넘게 하락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93만 원 깨졌습니다. 92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낙폭 키우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1만 6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71만 6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3.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만이 나홀로 현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현재 시장에서 2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28만 9,500원대까지 튀면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레키노나 코로나19 치료제가 품목 허가 획득을 받았다라고 공시가 나왔고 더불어서 미국 정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공급 계약에 들어가는 진단키트는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진단키트인데 오늘 시장에서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17%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강한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현재 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6% 넘게 상승합니다. 16만 3천 원대. 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소식뿐만이 아니라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현재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늘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에 비하면 오늘 시장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LB는 1% 넘게 낙폭 키우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좀 크게 빠지네요. 2.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중국 헝다그룹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세로 마감이 됐지만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첫 장이어서 아무래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7%가 내리고 있습니다. 3,12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63%가 내리면서 1,039포인트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322억 원 팔자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1,14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738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은 개인 7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118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은 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오늘 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시청지점 정헌정 차장,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정헌정 차장님. 일단 우리 장이 좀 크게 흔들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분석부터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추석 연휴를 연휴는 지내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좀 마음이 조금 계속 무거웠던 게 저희는 쉬는 동안에 이제 중국 쪽 헝다그룹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거에 의해서 중국 증시도 하락했지만 사실 이제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 자체도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 동안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은 한편이 좀 무거웠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하락폭을 예상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약 30포인트 가깝게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지금 15포인트대까지 떨어진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데 지금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큰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시작했을 때는 1% 가깝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합선까지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3%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수가 좀 빠지는 와중에도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소폭이지만 어쨌든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이 셀트리온 관련주도, 삼형제들 역시도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연휴 사이에 있었던 좋은 소식이 이어지면서 셀트리온 역시 3%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1% 가깝게 지금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으면서, 저희 연휴 전에 나왔던 이 정부 규제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사들이 좀 약했던 모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약한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역시도 약 3% 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 나오면서 종목별로 그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플러스나 어쨌든 보합권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마이너스, 그다음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이제 이 LG생활건강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에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약했었는데 오늘도 3% 넘게 지금 빠지면서 오버행 이슈가 아직까지는 영향을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앞선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자, 코스닥 시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현재 좀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0.3%가량 낙폭을 현재 축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추석이었지만 추석 기간 동안 아시아란지,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헝다 이슈가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큰 무리 없이 일단은 FOMC도 잘 소화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어쨌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고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 종가를 좀 빠르게 회복을 시키게 되면서 시장
시장이 좀 더 추가 상승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장 초반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193억 정도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일단은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IT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19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들 속에서 IT 부품주 쪽으로 11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시장이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자신 있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수급 상황이란지 장 초반 상황을 조금 미리 예단하는 건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항상 참고로 하는 뭐 지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종목별 등락 현황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장 초반에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260종목 정도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당연이지만은 종목별 등락 현황은 당일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하락 종목 수가 1200종목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종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종목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반대로 또 뒤집어 보자면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바닥을 다지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전략 구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할 종목들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이상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매도 약화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설 수 있는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하락 종목 수가 1260종목이었지만 지금은 또 1064종목으로 또 하락 종목 수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그러니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전략 구간 장 후반 쪽에는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등락 종목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당일날 그 종목별 등락형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물론 셀트리온 관련주도 강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이란지 첨보란지 뭐 제한된 종목들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46만 3,500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전지 이 섹터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이 되겠고 이 2차 전지를 이끌어준 종목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아직까지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한국 BNC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총 13위까지 현재 올라오게 되면서 현재 52,000원의 주가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종목의 주가가 8,000원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벌써 5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7월에요? 네, 7월 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뭐 9월 달이 지나갔다라고 보게 된다면 3달 만에 8,000원에서 53,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7배 정도? 한 700% 정도 지금 올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였던 임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급등 현상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섹터 특히나 임상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올라왔었다가 이후에 사라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뼈아픈 종목이지만 신라젠 2017년도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HLB라든지 뭐 코오롱 티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 BNC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이 급등 위에 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사라진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5%, 실전지약이 5%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서두에 짚어봤듯이 레키노나주의 그 식약처 정식 품목 허가 그리고 유럽에서도 임상 1상을 그러니까 CT-P57이 있고요. CT-P64가 63이 있는데 네. 지금 치료제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P63이 현재 또 유럽에서 임상 1상을 또 진행했다는 소식이 또 간밤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식약처 정식 허가라든지 또 추가적인 임상 소식으로 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어쨌든 현재 제약 섹터가 현재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엔터 관련된 종목들,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현재 상위에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쇼박스가 23%, 사마 네트워크가 8.4%, 에이스토리가 5.2%, 덱스트가 4.2%, 그리고 뉴가 현재 2.8%가량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해가 그리고 뭐 예측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DP라는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 6부작이 나왔었는데 뭐 남자분들 상당히 많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또 이 컨텐츠를 영상 컨텐츠일까요? 이 부분이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뭐 컨텐츠 업체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컨텐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에서 일단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과 엔터 관련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시는 순간에 보면 지수가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5% 정도로 낙폭이 줄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0.35% 정도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361달러, 작년보다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31.3%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자, 정원정 차장님. 네. 자,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료를 올렸네요. 8년 만인 것 같은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장 시작할 때쯤에 아마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8년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을 인하한 그런 효과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번에 사실은 올해 2분기부터는 좀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뭐 국제유가 등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어쨌든 저희 그 한국이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2분기에도 동결이 됐었고 네. 3분기에도 동결이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올릴지 조금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많이 올리진 못할 거다라는 것도 시장이 아마 중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킬로와트당 3원 올리는 정도 수준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격이 올린다라고 하면 대략 전기요금이 한 2% 정도 내외에 1%요? 2% 정도 내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라고 하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느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한국전력이 어쨌든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올해 이제 예상 매출이 약 59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60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 60조에서 2%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2%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전력의 그런 누적이나 이런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게도 이 한국전력이 오늘 장 시작했었을 때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상승폭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한 4%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오면서 대략 주가도 한 2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좀 많이 빠지면서 24,900원, 1%대 중반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금 인상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한국전력은 조금 더 현재 가격보다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태근 팀장님, 아까 말씀 중에 2차 전지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좀
화끈하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다가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순환의 관점이라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 식었다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이 계속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뉴딜을 해가지고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친환경 쪽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전기차 비중을 어쨌든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완성 사업자 같은 경우도 2025년 이후에는 뭐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 수소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쪽이 포함된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의한 일단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 수소가 많이 올랐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업종을 팔고 어떤 업종으로 갈 것이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으로 해서 같은 업종들이, 같은 섹터들이 계속 가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저도 50만 원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50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매수하라고 쉽게 말씀은 절대 못 드립니다. 계속 가니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탄력으로 해서 간다라는 것이지, 이 탄력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주위를 돌아봐도 뒤에 돌아보더라도 2차 전지라든지 수소를 대체할 만한 참 먹음직스러운 어떤 테마, 물론 내년에 대선이 대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으면서 뭐 정치 테마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테마를 대신할 만한 어떤 눈에 띄는 테마가 그리고 섹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수소 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 2차 전지 소재에서 이제는 뭐 충전기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또 전고체 쪽으로도 분위기가 넘어간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전고체는 많이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 되려면 뭐 많이 멀었던 잘 알고 계실 건데, 뭐 삼성 SI 같은 경우는 2027년 그리고 뭐 현대차가 2025년도에 뭐 시범 양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가기 위해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까지 가기에는 걸림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차 전지 내에서 새로운 이슈를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정말 먼 미래의 어떤 이슈까지 다 뽑아내고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최근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계속 뽑아낸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쏠림 현상에 의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CIS라든지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CIS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고체 전해질 생산 라인 구축에 대한 MOU를 최근에 체결했던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한농화성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뭐 가소제라든지 그리고 가교제를 개발했고, 이 가교제 가소제를 통해서 LG화학이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또 이슈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강세를 보이는 상황. 특히나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주가가 다시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또 상승이 나올지는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 꺾일지는 아직까지 장담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컨텐츠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쇼박스가 이제 넷플릭스와 OTT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해서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흥하이오는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급등 현상이 또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뭐 특징적으로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환율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1,186원을 돌파해서 작년 9월 이후에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1원, 0.77%가 오르면서 1,18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략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차장님, 어떤 공략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주에 좀 아픔이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지난주 수요일에 장중에 이제 안 좋은 찌라시가 좀 나오면서 잘 나가던 주가가 좀 급락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SK 하이닉스와의 1조 원 규모의 디램 후공정 관련 위탁 계약이 뭐 지연 아니면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러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안정되는 모습 나왔고, 오늘도 뭐 지수는 좀 빠지지만 어쨌든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어서 충격이 어느 정도 좀 가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으로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 신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 사업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8월 25일에 공시로 1,500억 규모의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외주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 외주에 이제 어쨌든 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신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스트 사업 자체가 워낙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실적도 고동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락했었던 부분이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10억이었고 올해는 약 80% 성장한 9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정도 성장한 1,400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이 고성장하는 그런 종목이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9월 중순에 나왔던 이 급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 가격은 17,5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급락이 나오기 전 고점이었던 21,500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16,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일단 한번 매도하고 추후에 제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로 하나 마이크론을 꼽아주셨는데 지난 루머의 충격에서 가시고 있고 루머 충격이 가시고 있고 고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공략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외에도 그 우주항공 테마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인텔리안 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8월 30일 날 그 아이폰 13에 위성통신 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 출발이 좀 됐는데 뭐 결국 위성통신 기능이 아이폰 13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아이폰 13 이슈보다는 조금 원앱이라는 이슈, 그러니까 우주 인터넷 이 이슈에 좀 더 지금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시 한번 N장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앱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우주 인터넷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이 회사에 투자를 현재 진행할 상황인데 어쨌든 그 올해 내년에 예정됐었던 그 상용화가 이제 B2B 중심에서 올해 말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주 항공 테마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장비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원앱을 통해서 예전에는 하나시스템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장비를 납품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수주 금액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여건이 충분히 좀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뭐 매수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2B 파라볼릭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4분기에 원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B2C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주 금액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리포트를 참고해 보자면 지금까지 현재 납품받은 수주가 1,13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원앱의 어떤 수주까지 보태지게 된다면 수주 금액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실적 증가세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올 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유비되게 된다라면은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 좋을 섹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N자형 상승을 노리고 있는 국면에서 전고점을 현재 돌파를 지난주 금요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74,500원에서 76,5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75,8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밴드 안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86,000원,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가 있는 인텔리안 테크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제로투세븐을 분석했습니다. 내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3가지 포인트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화 온기 효과에 따른 패션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고요. 코스메틱의 수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완화에 따른 수혜로 과거와 다른 이익 레벨 달성 내년에는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는 퍼시스를 다뤘습니다. 퍼시스 그룹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에 따라 그룹 관계사들의 실적이 증가할수록 공급량이 확대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 데스커가 고성장을 보이면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해외 생산시설 확대로 원가 절감 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어서 유한타증권에서는 데브시스터즈를 다뤘습니다. 쿠키런이 현재 미국에서 인기 순위 3위로 매출액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주가 상승에 다시 불을 지핀 일본에서의 인기 순위도 2위까지 올라오면서 매출 순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제노코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캐시카우인 전술 정보통신체계 성장 지속되고 있고요. 신규 산업인 항공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수혜도 받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에서는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면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 둔화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연휴 이후에 좀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OLED 업체인 덕산네오룩스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주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고요. 향후 이제 이 업종이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30에서 35%로 매년간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도 연평균 30% 이상의 계속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앞으로 3년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이제 소재 시장의 성장이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이제 중소 OLED 면적 캐파가 향후 3년간 연평균 30%가량 성장될 것 같고요. IT 세트에 이제 OLED 패널 채용이 시작됐고, 그리고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양산까지 이 3가지 이유로 큰 폭의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노트북의 QLED 소재와 이제 블랙 PDL 제품 라인업을 동사가 이제 추가하면서 소재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늘려가면서 시장 성장률보다 더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성장을 예상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소재 업체가 이제 독점 공급하던 게 이제 기존의 이제 투명 PDL인데요. 이 부분을 대신하는 이제 블랙 PDL을 동사가 이제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차세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공사의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이제 QD향 소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HTL로 공급이 시작되지만 이제 향후에는 블루 프라임 같은 이제 라인업이 확대되는 기회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분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전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7월, 8월 그리고 9월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질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1년에 30%씩 되는데 주가가 이 부분만 확실하다면은 주가가 빠질 이유는 사실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 이렇게 좀 지지나 아니면 저항받는 선에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롤링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그냥 장기로 쭉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하시고
현재 지금 68,200원 정도인데요. 목표가는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면서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덕산네오룩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오늘 그 환율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장중 1,186원도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1년 만에 최고치인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매에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사실 지금의 과정은 달러화가 계속 좀 강세 압력을 받는 상황이죠. 네. 첫 번째는 어제 우리 FOMC도 봤지만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인 회복, 지속적인 확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순차적인 통화 정책의 그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외의 지역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에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달러와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헝다 그룹 관련된 이슈처럼 이런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또 커지게 되면 달러와 강세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화는 좀 더 강세 압력, 말하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가는 압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2011년 이후에는 사실 1,200원 선이 굉장히 강력한 그 지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외환 시장이 그래도 아주 이머징 마켓에서는 조금은 선진국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1,200원 선 정도 수준이 되면 일단 좀 막히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원 선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그 헝다그룹 관련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충격에 지금 빠뜨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해외 증시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사흘간 쉬었으니까 이제 그때 나타났던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오늘 하루 중에 다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틀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월요일 날 하락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채 모든 수준을 다 반등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은 악재를 반영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리스크도 심상치 않은 리스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지만 반면에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그때와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 그 대출의 문제죠. 그런 면에서 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좀 부동산 관련 이슈, 대출에 관련된 문제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라든지 또는 그 미국의 LTCM이라고 사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특정 기업의 부채 문제가 이 문제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는 집을 산 사람들이 부실화된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금융기관이 그걸 떠안게 되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 반면에 이번에는 사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실이 난 게 아니에요. 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채를 막 땡겨가지고 땅을 사고 그걸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부채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특성이 다르다.
이제 그게 어떤 특성의 차이로 나타나냐면 요거는 순전히 요 기업의 부채 문제인 반면에 예전에 그 모기지 채권의 부실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파생 상품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좀 다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민간 부분이잖아요. 모든 금융기관이 사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민간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의 이런 그 대출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중국 정부가 이거를 매니지하는 어떤 그 것들이 예전에 미국과 같지는 않을 거다. 충분히 매니지가 가능한. 물론 뭐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뭐 계속 여러 가지 연쇄 부도가 있었죠. 그런데 뭐 결국 그 궁극적인 문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게 또 이 달러 채권의 문제를 통해서 또 중국 정부의 신용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건데 최근 CDS 프리미엄을 보면 좀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한 40포인트대 초반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보면 일단 아주 피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잦아든 상황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현재 이제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기 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헝다그룹의 이제 디폴트 위험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디폴트를 내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정부의 기업들, 이른바 이제 중국에서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저기를 보면 그 부채 관련된 규제를 주고 그거를 잘 못 맞췄을 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좀 정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정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본가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디폴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디폴트를 냈을 때 일시적인 충격을 시장에 줄 수는 있지만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게 결국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일부 채권자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예를 들면 출자 전환과 같은 부담을 안게 되는 형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거는 막는 이런 식의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나 그게 충격을 주는 어떤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격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좀 넘어가 보죠. 그 시장이 예상하는 그런 결과에 대체로 부합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FOMC 회의는 딱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요. 테이퍼링은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는데 이 시점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곧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연준 위원들 이 FOMC 멤버들이죠. 멤버들의 그 시각이 이전보다는 조금 빨라져서 원래는 이제 2023년이죠. 2023년이 주였는데 2022년 말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한 반 정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 이유는 결국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 연준의 점도표, 위원들의 점도표는 늘 바뀔 수 있었다는 그런 면하고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과 금리 인상을 바로 이어서 한다는 이런 어떤 연관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FOMC는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 정도 수준 그리고 굉장히 잘게 나눠서 그거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요. 지금 국내 대형주들이 지금 악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지수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일단 뭐 9월 달은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불확실성이 많죠. 뭐 헝다그룹이 어떻게 될 건지 아까 디폴트 되면은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말씀하셨던 대형주에 대한 어떤 부담들도 외국인 매도 때문에 이어지고 있고 달러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좀 해소되면서 시장에서 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다시 이제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되려면 제가 보기엔
10월 달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정체 상태 또는 보합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당분간 좀 정체가 되면서 10월 정도가 되면 좀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경기 확장 국면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으나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주식 그 포지션을 중립 이하로 줄여놓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중립 정도로 가져간다. 중립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가 한 반 정도는 성장주 투자를 계속 권하고 있는데 이건 장기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을 때 또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을 때 성장주는 계속해서 좀 장기 투자로 그냥 보유하고 계시고 다만 나머지 경기 사이클에 관련해서 또는 단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은 조금 방어적이어야 되겠죠, 지금은. 네. 대신에 이 방어적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질 우리의 경기의 회복 모습은 사실 이제 11월 달이면 우리 다 그 백신 접종하고 소비 활동이 좋아질 겁니다. 또 서비스 활동도 좋아질 거고요. 그쪽에 다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섹터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은 장기 투자 그리고 반은 방어적으로 운용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지난 17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 레키로나주가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안고 장 초반부터 튀어올랐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4.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셀트리온의 영향도 받고 있고요. 종목별 공급 계약 소식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진단키트가 미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현재 2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톡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분 11%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11%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팜젠사이언스와 엑세스바이오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NA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 업체와 계약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팜젠사이언스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1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도 함께 시세 내면서 1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콘텐츠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추석 연휴의 승자는 단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1위 그리고 세계 2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진했던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쇼박스는 최근에 넷플릭스와 OTT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가고 있고요. 20%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9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버키 스튜디오 2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8년 만에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기존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에서 3원 인상해 0원으로 조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됩니다. 2분기와 3분기엔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적으로 올린 것은 액화 천연가스,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가 선보일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7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22일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가 최근 발주한 아이오닉 7 배터리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아이오닉 7의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되는 첫 대형 SUV 차량으로 2024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당초 아이오닉 7의 배터리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합작사에서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별도 발주가 이뤄져 SK이노베이션이 단독으로 따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현대차의 eGMP 첫 모델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이어 아이오닉 7까지 따내면서 현대차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가 29일 전후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SM그룹이 막판에 인수전에 불참하며 다소 김이 빠지기는 했지만 전기차 관련 업체 3곳이 나란히 도전장을 내밀며 쌍용차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주관사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은 이달 29일께 우선 협상 대상자 1곳과 예비 협상 대상자 1곳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본 입찰에선 ELBNT 컨소시엄이 5천억 원대 초반, 에디스 모터스가 2천억 원대 후반, 인디 EV가 1천억 원대 초반의 금액을 각각 선해 ELBNT와 에디스 모터스의 2파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측은 인수 희망가 외에도 인수 이후 쌍용차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의지와 능력을 고려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국내 상장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46곳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동기보다 48.78% 늘어난 59조 6,1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1, 2분기 각각 118.33%, 91.03% 증가한 것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기업별로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철강, 해운, 석유 등 경기 민감주와 항공, 레저 업종 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FN가이드 집계 246개 상장사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 동기보다 71.85% 불어난 54조 5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고 저희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